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지난 방송에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다고 했던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는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증외상센터는 병원 입장에서 적자를 키우는 곳이고 업무 강도도 높아서 수련을 원하는 의사가 적은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윤정 교수는 오히려 환자들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 중증외상센터로 향하는 허윤정 교수. 일상 속 소소한 원칙만 지켜도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허윤정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허윤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 의학 드라마를 보면 연기자들이 뭐 어려운 용어를 막 연기를 하고요. 그다음 막 수술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듯한데 외과 의사가 보면 허점도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학 드라마 자문을 몇 번을 했었는데 네. 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도 많고. 어떨 때가 좀 그래 결정적으로 이거 좀 틀린 건데 싶을 때가 있나요? 이제 수술씬을 이제 배우분들이 격정적으로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몸이 점점 앞으로 숙여져서 거의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죠. 그렇죠. 막 집중하고 막 하니까 그 안으로.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환자 몸이 오염되는 거거든요. 수술 부위가. 그래서 그게 뭐 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이럴까 봐 그러는 건가요? 너무 이제 숙이다 보면은 사실 손이랑 이렇게 소독되어 있는 부위만 수술 부위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옆 사람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체가 어디 닿아서는 안 될 부위에 닿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근데 또 너무 연기를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막 예. 일어나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중간에 드라마 좀 촬영 장면들도 직접 보시기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의학 드라마 자문을 가면 저희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씬을 찍을 때 계속 옆에 붙어서 한 씬 끝날 때마다 이러한 거 안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계속 조언을 드리죠.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게 사실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네. 설명하면은 그대로 막 다 따라주시고 되게 감사했던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분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흉내를 내는 건데 말이죠. 그 수술하는 장면에서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 손이 혹시 드라마 출연한 적 있으실 것 같아서. 손 많이 나왔죠. 많이 드라마에 손은 많이 출연했습니다. 지금 손을 보니까 사실 손이 굉장히 예쁘세요. 교수님 손이.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외과 의사는 아무래도 이게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꿰매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실제로 수련하거나 이럴 때 연습을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제가 수련 받을 때는 주로 이제 외상보다는 암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대형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았는데 네. 그때는 정말 섬세하고 그런 바느질을 잘하는 그런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연습도 많이 했죠. 어떻게 연습을 하세요? 이제 그 말캉말캉한 두부 같은 그런 재질 위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네 이렇게 작대기 끝에 달아서 복강경 연습하기도 하고 네네. 그걸로 이제 서로 게임에서 점수 매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사실은 외상외과에 와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외상외과는 섬세하고 예쁘게 꿰매는 것보다는 빠르게 대충이더라도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판단력과 그런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더 잘 꿰맬까 하고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요. 일단은 그렇네요. 전신 마취 자체를 좀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많기 때문에 외상 수술은 무조건 빨리 끝내고
덮어놓고 나가야 환자가 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려다가 환자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살아나시고 나서 다 회복된 다음에 왜 이렇게 예쁘게 안 크는지 이제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려고 하죠. 원망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살아나신 게 다행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외상외과 의사 지난 시간에도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까 암 수술하는 쪽에서 수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 외상외과 의가 되신 건지 약대를 원래 졸업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제가 약사입니다. 약사인데 어떤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막상 공부하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험실이나 뭐 약국 이런 한 공간에 갇혀서 좀 그런 걸 하는 게 잘 안 맞다는 걸 뒤늦게 이제 깨달았고 좀 다이나믹한 거 하고 싶다. 그냥 외과 의사 하고 싶다. 이런 꿈으로 이제 다시 입시를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막상 외과 의사가 됐는데 분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외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뱃속에 생긴 암들을 수술하는 분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목이나 이제 갑상선이나 유방암 이런 것도 이제 외과에서 치료를 하고요. 외상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작은 파트죠. 그중에. 그런데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암 수술을 하면 이제 암이 계속 재발을 하고 네. 그런 환자들이 큰 수술을 받은 뒤에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싸움을 하는 걸 보는 게 또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도 아닌가 하는데 이제 외상외과 가보니까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또 잘 맞더라고요. 예. 오히려 좀 매일매일이 다르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고 네, 그래서 외상외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신력이 강하신가 봐요. 예. 사실 약사하고 외상외과 임신은 좀 정반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약사는 좀 차분하고 약간 네. 안정적이고 이런 느낌이고 외상외과는 굉장히 좀 격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일이 적성이 잘 맞으시는 게 아닌가. 우리 허윤정 교수님 아버님께서도 의사시라고요. 아무래도 자라면서 좀 아버님 영향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좀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 이쪽 일이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삶으로서 좀 저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셨나 의사로서. 왜냐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천안 지역에서 역시 지역민들을 돌보는 내과의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다지 돈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는. 그래서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버실 순 없나? 약간 아니 그 천안 쪽에서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내과 하셨으면 개인 병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꽤 부유하게 잘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좀 생활 어려워 보이는 분들 오시면 그냥 봐주기도 하시고 환자를 그리고 영양제 맞고 싶다 이렇게 해서 푼돈 모아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면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게 고기 먹고 밥 잘 먹는 거다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사실은 다 이해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또 늘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환자만 보는 게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환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의 병폐까지 다 볼 줄 아는 그런 의사 돼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의사들의 일화가 담긴 책 같은 거 많이 권유해 주시고 남다른 분이시네요. 아버님께서. 예전에 사실 그러면 이제 읽는 척만 하고 안 읽었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그 책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내과 의사셨는데 이제 딸은 외상외과 의사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제가 이제 좀 아버지랑은 성향이 조금 반대인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점잖으시고 선비 같으시고 하시는데 저는 좀
지금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좀 괄괄하기도 하고 네. 화끈한 면모가 있어서 그냥 늘 응원해 주십니다. 조용히 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안 하시고 딸을 그냥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네. 아버님 든든한 지원군을 두셨네요. 그 사실 외상외과 의사는 지금 지원하는 수도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은 여성은 아마 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상센터의 의사 중에 여자가 제가 유일하고요. 네. 남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탕 여탕 그쪽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네, 근데 뭐 다른 센터 보면 여자 외상외과 의사분들이 꽤 계세요. 수도권에는 조금 더 계시고 네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유일한 여자 외상외과 이런 건 아닌데 남자들보다 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좀 민폐가 되는 경우가 그런 상황이 많은데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육아를 많이 아무래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외과 의사로서 겪는 여성이라서 겪는 어려움보다는 그 외에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여자들이 주 양육자가 되다 보니까 네.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 처음에 막 너무 큰 사고를 당해서 너무 힘들게 온 환자 상태를 보면서 좀 힘들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예. 처음에는 이제 사망 선고하고 가족들이 옆에서 오열하고 하면은 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네. 지금도 뭐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이냐면 감정의 보따리를 이렇게 싸서 가슴 한구석에 살짝 밀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꺼내서 보고. 네네. 네,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죠. 그렇겠네요. 네. 외상외과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보니까 외상외과 센터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외상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사회의 어떤 약자층, 소외된 계층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차를 타더라도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안전장구가 갖춰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똑같은 사고가 나도 덜 다치고요. 네. 그리고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기계나 어떤 위험한 환경 이런 거에 노출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없는 노동자분들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 확률상으로 그래도 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환자로 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시는군요. 네, 예.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도 아무래도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실 것 같은데 이제 지인이 실려오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제가 사실 제 책에서 적은 예.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각색이 된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에 나오는 환자의 이야기는 조금씩은 제가 각색을 했는데요. 네. 개인정보고 환자가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어떤 사람인지 다 적으면 안 되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절대 모른 척했죠. 서로 누가 왔어요? 알 수 없게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생이? 친구? 네. 그랬는데 환자 아무래도 좀 삶이 고단했나 봐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자해해서 내원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친구가 왔을 때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저만 알아본 거죠. 그랬는데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예. 왜냐하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환자 의사 사이 유지하면서 치료만 묵묵히 했던 그리고 잘 나아서
제 병원을 나가게 됐을 때 속으로만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티는 안 냈지만 치료할 때 마음이 더 쓰이는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조금 그랬죠. 예. 허윤정 교수님이 최근에 외상센터에서 겪은 일들을 모아서 책을 쓰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 제목이 참 마음이 읽힙니다.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예요. 예. 여기 나오는 또 이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사실 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외상센터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주로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음주운전이고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음주운전을 해서 뭐 사실 본인만 다치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남을 다치게 해서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고 그 피해자분들의 억울한 그런 사연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꼭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에 술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서로 상해를 입힐 때도 주로 주치 상태일 때가 많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자살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술을 먹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감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술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까지 마시는 이런 문화는 정말 사라져야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그렇게 전 정말 술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근데 치료할 때도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게 파악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머리를 이제 다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때문에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어떤 정도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냐면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가 의심이 될 정도로 술을 드시고 실려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뇌출혈 때문인지 취한 건지 구분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원시적으로 마스크 벗고 이렇게 환자 입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거나 이제 환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병원에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의료진이 그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경찰분이 오셔서 그거를 측정을 할 때도 환자가 동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이걸 불거나 아니면 혈액 채취를 할 때는 영장을 가지고 오셔야만 그거를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주치자로 인한 사고가 많은 국내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이런 거 좀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황상 음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하다고 해서 차트에 그런 거를 이제 적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환자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환자나 보호자가 외래로 찾아와서 이 기록을 좀 지워달라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어떤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런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술을 판매하는 주점의 직원들이 손님이 너무 본인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그 점원이 처벌이 되는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네. 요즘 사실 개인정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생명과 관련되는 거니까. 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언제 책 쓸 틈이 있었어요? 예.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애 볼 시간도 없는 거 아니었냐? 언제 책 썼대?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책을 쓰는데. 왜냐하면 항상 그 머릿속에 맴돌고 제 가슴 안에 남아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들은 늘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응어리져 있다가 종이 위에 그냥 토해낸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 환자들의 사연, 억울함, 그리고 사회 부조리함 이런 거 좀 알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담아둔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었나 봐요. 예. 원래는 이 책의 제목은 또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였습니다.
1년 전에 의정 사태가 터지기 전에 책 출간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네. 공장에 책 찍으러 갔었는데 이제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출판이 연기가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병원에서 이제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저 또한 이제 외상센터를 지키면서 극명한 어려움에 시달렸죠.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지난 1년간. 네. 그러면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노력한다고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자괴감과 환자들을 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해서 책 제목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해서 살리고 싶어서. 예. 참. 이 책의 맨 뒷부분에 보니까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앞에 제가 길게 쓴 글들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더라도 사실 이 뒤에 부록으로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만이라도 저는 전 국민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지키면 굉장히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들 많이 키우시는데 퀵보드나 자전거 이런 거 탈 때 헬멧 쓴 아이들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쓰는데 아이들은 잘 안 쓰죠? 네. 그런데 넘어져서 연석이나 이런 데 머리를 빻으면 뇌출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헬멧을 씌우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나면 너무나 죄책감이 들죠.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 막으려면 씌우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가장 많이 다치는 장소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욕실. 저희는 습식 욕실을 사용을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항상 흥건하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다치거나 이제 세면대나 변기에 이제 머리가 부딪히면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코일 매트나 나무 매트 네. 이런 거 좀 깔아서 건식으로 바꿔서 생활을 하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가정 내 사고 많이 막을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벨트도 굉장히 잘못 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이 복부에다가 벨트를 대면 안 되고 양쪽 골반 뼈 있잖아요. 네. 그 뼈를 지나게 이렇게 벨트를 매주셔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벨트를 아래 허리 쪽과 어깨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는 이유가 뼈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아래쪽은 골반뼈, 위쪽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 이 어깨뼈. 네. 이 어깨 팔로 내려가는 이 관절 부위가 가장 상체에서는 튼튼한 뼈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게 이제 벨트를 매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이제 배가 나와 계시니까 배 위에 걸친다든지 하면은 장이 파열될 수가 있고요. 사고가 난 순간에. 또 이게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맞아요. 내리기도 그렇게 해요.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어깨 안쪽에 쇄골 쪽으로 또 너무 목과 가까이 매게 되면 이 목이나 쇄골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멜 때도 네. 제대로 매야 한다. 제대로 네. 매시고. 네. 네.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고도 굉장히 실생활에서 흔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다리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다리 1, 2m만 올라가도 중심을 쉽게 잃고 떨어져서 뇌출혈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잡아주는 사람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고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는 좀 새에게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 감나무에서 예. 많이 떨어져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지켜도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다 휴대전화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니까요. 어디 관광지 가면은 막 저 뒤에 막
낭떠러지 같은 거 있는데 막 그 뒤쪽으로 걸어가시면 사진 찍는 거 볼 때 막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길 가다가 높은 고공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끈 매고 있나, 안전장비 있나 이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렇습니다. 직업적으로 계속 그런 환자들을 보시니까. 우리 허윤정 교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내가 외상센터를 지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사실 의정사태 겪으면서 병원을 떠날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조차 약간 사회적으로 좀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었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환자들 옆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의 팀원들을 생각하면 또 떠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굉장히 빡빡하게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외상센터들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이 빠지면 누군가는 당직을 배로 서야 하고 대체 인력은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외상외과 의사로 저를 만들어주신 선배 의사들을 등지고 병원을 떠날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혼자만 지킬 수는 없고 이게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 의사들의 고충과 어려움 이런 거를 좀 함께 개선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부터가 일단은 많이 나서서 그런 나의 딸에게도 권할 수 있는 외상외과 의사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직접 뛰려고 합니다. 네, 우리 허윤정 교수님의 좀 꿈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좀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우리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의 허윤정 교수였습니다.